자, 오늘 이제 우리 문제풀이 종강 날이고요. 오늘 건축법상 마무리 짓고 그리고 주택법 싹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번 주에 말씀드렸듯이 오늘 이제 1시간 정도 또 부강해서 다 주택법까지 끝내도록 하고요. 자, 오늘 저기 특별건축구역 문제집은 250페이지. 자, 특별건축구역부터 시작해갖고 저번 시간에 요약 정리는 봤고요. 자, 바로 문제 보겠습니다. 우리 문제집 250페이지에 특별건축구역. 자, 그거부터 문제 한번 보죠. 자, 1번 문제부터 하나씩 맞춰보겠습니다. 자, 특별건축구역은 이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물, 이 멋진 건물이죠. 이 멋진 건물 건축을 통해서 뭐 도시경관의 경관 창출, 도시경관의 창출, 자, 이런 것들 목적으로 특별히 정하고요. 지정권자는 2명입니다.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2명이 지정하죠. 자, 그런데 3번에 이 개발제한구역에서 특별건축구역 지정할 수 있다. 자, 여기 틀렸죠. 이 개발제한구역은 절대 특별건축구역 지정할 수가 없고요. 자, 그리고 요약제 186페이지 한번 볼까요? 186페이지에 맨 위에 가로 2번에 그 지정 제외. 그래서 특별건축구역 지정할 수 없는 거 4개. 계자, 접보. 자, 개발 제한구역, 자연공원, 접도구역, 오전산지. 그래서 이 4개는 개발할 수 없으니까 건물도 못 지어요. 특별건축구역도 지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계자, 접보. 그 다음에 4번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 이 지정권자가 아닌 자들은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지사에게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신청할 수가 있다. 신청할 수 있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2번 문제, 그것도 어떠하죠? 그 특별건축구역 지정할 수 없는 것은 하면은 계자, 접보. 그 4개는 지정할 수 없으니까 나머지 1번 공공주택지구 그런 거는 지정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4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4번. 특별건축구역에 관해서 틀린 것은 1번 시도지사에게 특별건축구역 지정 제한하려는 자, 여기 이제 지정 신청기간 이외 의자, 비행정청은 특별건축구역 지정해주세요. 제한할 수가 있고요. 제한은 누구한테? 시도지사, 국토부 장관한테는 제한할 수 없죠. 시도지사에게 제한할 수 있고, 제한하기 위해서 사전에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 토지 소유자의 동의부터 받습니다. 항상 제한할 때는 3분의 2 이상의 동의. 또 이번에 지정일부터 5년 내 그 목적에 부합하는 멋진 건물 착공 안 하면 해제해버릴 수가 있죠. 그래서 특별건축구역은 착수기간 몇 년 주는 거냐? 5년. 특별하니까 5년. 5년 내 착수 안 하면 해제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3번에 특별건축구역 지정하면 용도 지역지구 구역의 지정 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이 있는 걸로 본다. 자, 용도 지역 등은 제외입니다. 그래서 3번이 또 틀렸어요. 자, 186페이지 요약집 그 중간에 보시면은 또 하나는 3번 결정 의제. 자, 그거 한번 찾아보면 특별건축구역을 지정 변경하면 국토법에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도 있는 걸로 본다. 이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뭐 지구단위계획 구역 관련해 갖고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의제가 되고요. 근데 가로에 보면은 용도 지역지구 구역은 제외. 그래서 용도 지역 등은 또 의제가 안 돼요. 오늘 국토법에서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다 용도 이 토지의 쓰임새를 정한다라고 하고요. 특별건축구역은 멋진 건물 건축하려고. 그래서 특별건축구역 지정했다고 토지의 쓰임새가 바뀌고 용도 지역이 바뀌고 이딴 건 없어요. 그래서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은 의제가 안 되죠. 그 다음에 4번에 이 특별건축구역에서 미술작품의 설치 규정, 요거는 통합 적용할 수 있다. 이게 예전에 우리 시험 기출문제는 정답이었죠. 그래서 이 미술작품의 설치, 이런 규정을 통합 적용. 통합 적용한다는 것은 특별건축구역 전체를 하나의 대지로 해서 하나만 적용한다. 그죠? 그래서 187페이지 요약집. 그 밑에 보시면은 가로 2번에 통합 적용. 특별건축구역에서 통합 적용할 수 있는 규정. 그 박스에 그 3개밖에 없어요. 미술작품, 부설 주차장, 공원의 설치. 그래서 이 3개는 개별 건물마다 설치하는 게 아니고 특별건축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통합해서 적용할 수가 있죠. 그 다음 5번 한번 읽어보시고요. 넘어갑니다. 자, 5번 문제. 그게 올해 또 신설된 내용이죠. 얼마 전에 신설. 그 특별건축구역 지정 제한할 수가 있고요. 이 제한에 대한 반영 여부 통보인데 박스의 첫 번째. 그 시도지사는 제한 서류를 받으면 45일 내 특별건축구역 지정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지정 여부 결정했으면은 14일 내 제한자에게 통보합니다. 여기서는 연장하고 이런 게 아니고 45일 내 지정 여부 결정하고 14일 내 통보해줘라.
이게 또 올해 다 신설된 것들이니까 그거 좀 한번 보고요. 자, 6번 같은 거는 됐고, 자 옆으로 갑니다. 건축 협정으로 할게요. 건축 협정에 관해서 틀린 것은, 건축 협정은 소유자들이 우리 이렇게 건물 건축합시다 협정을 체결해갖고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건물을 건축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을 건축 협정이다라고 하고요. 자, 이번에 소유자는 과반수의 동의로 건축 협정 체결할 수 있다. 자, 협정을 체결할 때는 전원의 합의입니다. 이게 뭐 작년에도 기출 27일 때는 정답. 그래서 최초로 협정을 체결할 때는 전원의 합의입니다. 다음은 요약집 188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은 가로 1번 건축협정의 체결.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 또는 건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 얘들 합쳐갖고 소유자 등. 그러니까 소유자 등은 전원의 합의로 건축협정 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최초로 협정을 체결할 때는 전원의 합의고요. 이번 같은 경우는 이거 보시고 그 3번 건축협정구역에서 건물의 건축, 대선, 리모델링 하려는 소유자는 인가받은 건축협정에 따라야 된다. 당연히 인가받은 건축협정대로 건축 등을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4번에 그 용적률 관한 규정 이런 것들 완화 적용할 수 있다. 이러면 되고, 그 5번 얘가 작년에 정답 질문이었죠. 건축협정이 공고된 후에 협정구역의 토지나 건물에 관한 권리를 협정 체결자로부터 이전받은 자도 건축협정에 따라야 된다. 맞습니다. 그래서 건축협정 구역의 토지나 건물을 샀어요. 그럼 산 사람도 협정 체결자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해서 건축협정에 따르도록 합니다. 뭐 당연하고요. 그다음 8번 건축협정에 관해서 옳은 것은 1번 해당 지역의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 전원이 합의하면 지상권자 반대할 때도 협정 체결할 수 있다. 좀 전에 소유자, 토지 소유자, 건물 소유자, 지상권자 다 합쳐갖고 소유자 등 전원이 합의하라 그랬으니까 지상권자가 반대하면 전원이 합의한 게 아니죠. 이때는 협정 체결할 수가 없고요. 또 이번에 협정 체결 대상 토지가 2개 이상의 시군구에 걸칠 때는 시도지사에게 건축협정 인가받는다. 네. 자, 소유자 등은 건축협정 체결하고 인가받아야 돼요. 즉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허가권자한테 인가받는데 2개 이상의 시군구에 걸친다. 항상 건축법에서는 걸칠 때는 과반으로 하는 거죠. 과반이 속하는 시군구청장에게 인가받습니다. 자, 또 188페이지 중간에 가로 2번. 건축협정 체결자는 건축협정 인가받아야 돼요. 인가권자는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한마디로 허가권자에게 인가를 받고요. 그 동그라미 2번. 그 협정 체결 대상 토지가 2개 이상 시군구에 걸칠 때는 협정 체결 대상 토지 면적 과반입니다. 과반이 속하는 인가권자에게 인가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과반이 속하는 시군구청장한테 인가받아라. 그다음 3번. 협정 체결자는 인가받은 건축협정을 변경하려면 협정 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받고 인가권자한테 신고한다. 그럼 변경할 때 동의받아라 이런 거 없어요. 그리고 변경할 때도 똑같이 인가입니다. 새로 할 때 인가니까 변경할 때도 그대로 인가를 받아야 되고요. 또 건축협정을 폐지하려면 협정 체결자 전원의 동의가 아니고 과반수의 동의 그리고 인가권자 인가받습니다. 그래서 협정을 체결하든 변경하든 폐지하든 다 인가받아야 돼요. 근데 이 동의요건 최초로 체결할 때는 전원의 합의, 폐지할 때는 과반수의 동의입니다. 이거 맨날 건축협정 물어보면 나오는 질문이죠. 그 다음 5번에 건축협정에 따른 특례를 적용해서 착공신고했을 때는 착공신고한 날부터 20년이 지난 후에 폐지, 인가 신청할 수 있다. 즉 건축협정 인가받은 대로 건물 지으면 각종의 특례 인센티브 줘요. 그래서 인센티브 받아갖고 착공신고했다. 이때는 20년간은 폐지 못하게 그 단물만 쪽쪽 빨아먹으면 안 되죠. 그래서 20년이 지난 후에 폐지, 인가 신청할 수 있다. 5번이 정답. 그 다음에 9번 문제. 얘가 28회 때도 기출문제죠. 그 건축협정 인가받은 협정구역에서 연접한 대지에 대해서 관계법령의 규정을 개별 건물마다 적용하지 않고 그 협정구역을 대상으로 통합 적용할 수 있는 것만 모두 그런 것은 그럼 통합 적용할 수 있는 규정 그거 많아요. 그 건폐율도 그렇고 디귿번의 지하층, 뭐 부설 주차장, 개인하수 처리사 이런 거 다 통합 적용해서 하나만 설치하면 된다. 그런데 그 니은번의 계단의 설치 그게 틀렸죠. 그럼 계단은 건물의 출입구마다 설치해야지 뭐 계단을 통합 적용해서 하나만 설치하고 뭐 천국어라는 계단도 아니고 그래서 이 계단의 설치는 상식적으로
통합 적용해서 하나만 설치한다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니은번 들어간 것만 지워도 3번 답 나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답 찾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10번 문제 결합건축에 관해서 틀린 것은 이 건축법 뒷부분에서 하여튼 건축협정 결합건축 아주 번갈아 가면서 물어보고 있죠. 그러면 결합건축은 의의부터 확실하게 잡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결합건축은 용적률을 통합 적용해서 건축하는 것을 결합건축한다. 그래서 1번 그 대지 간의 최단 거리가 100m 이내에서 두 개 대지의 건축주가 서로 합의했을 때는 용적률을 개별 대지마다 적용하는 게 아니고 두 개 이상의 대지에 통합 적용해서 건축할 수 있는 것을 결합 건축, 용적률을 통합 적용. 저 용적률 합쳐가지고 그 최대한도 범위에서 거래할 수 있게끔 사고팔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을 결합 건축이다라고 하고요. 2번은 뭐 읽어보시고, 3번. 3번도 읽어보시고, 4번 봅니다. 거기 결합 건축에서는 핵심이죠. 결합 건축 협정서에 따른 협정 체결 유지 기간은 최소 20년이 아니고 30년. 얘는 30년. 그래서 용적률 통합 적용하는 결합 건축은 30년간은 유지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5번에 결합건축 협정서 폐지하려면 협정 체결자 전원이 동의해서 허가권자에게 신고한다. 얘는 전원이 동의하고 신고해라. 그래서 이게 건축협정하고 건축협정의 하나 일부가 결합건축인데 다 달라요. 좀 전에 건축협정은 폐지할 때 과반수의 동의 인가 그 20년간은 폐지 못한다 그랬는데 결합건축은 최소 유지기간이 30년 폐지할 때는 전원회 합의 그리고 신고합니다. 신고 비슷한 것 같은데 조금씩 또 다 다릅니다. 그 옆에 11번 같은 거는 필요 없죠.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 이제 13번으로 와볼게요. 13번 건축법의 이행강제금에 한해서 옳은 것은 이행강제금은 건축법령에 위반한 건물에 대해서 허가권자가 시정명령, 무허가로 건축하고 있으니까 해체하세요. 이런 시정명령을 내리는데 그 시정명령에 불응할 때 시정명령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서 반복 부과하는 것을 이행강제금이라고 하고요. 자, 이번에 건물의 용적률을 초과해서 건축된 경우 해당 건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 부과한다. 특도 없고요. 그럼 용적률 초과, 범폐율 초과, 허가 신고 위반 이 4개를 건축법의 중요한 위반이다라고 하고요. 일단 중요한 위반에 대해서 이행강제금 기준 금액이 얼마예요? 191페이지 가볼까요? 191. 그 이행강제금 부과금액 그 위에 동그라미 1번에서 그 박스 1번. 엄폐율 초과, 용적률 초과, 허가 신고 위반 4가지 중요한 위반에 대해서 시정명령에 불응합니다. 이때 이행강제금 일단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의 위반 면적을 곱한 금액 그게 기준금액이죠. 시가표준액 50% 곱하기 위반 면적 거기에 다시 위반 내용에 따라서 일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에 이행강제금 부과하고요. 그 비율 제일 나쁜 놈이 무허가 허가 위반 100% 다. 그 다음 용적률을 초과했을 때는 90, 검표율 초과는 80, 신고 위반일 때는 70. 그래서 다시 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이행강제금 부과. 그 용적률 초과해서 건축됐다. 시가표준액 100분의 50의 위반 면적을 곱한 금액에 다시 90% 비율을 곱한 금액에 이행강제금 부과하죠. 그다음 이번에 연면적 85 이하 주거용 건물일 때는 이행강제금 3분의 1의 범위에서 조례가 정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자, 이행강제금이 줄여주는 특례 연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건물 주택일 때는 원래 부과할 금액 반으로 2분의 1로 줄여갖고 부과하도록 하고요. 이런 특례를 주고요. 허가권자는 이행강제금 부과하기 전에 부과 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구두로 계고한다. 구두 말로 계고하고 이런 거 없어요. 항상 서면으로. 그래서 계고는 경고하는 거죠. 당신 언제까지 이 안 하면 얼마 이행강제금 부과합니다. 경고하는데 서면으로 합니다. 그 계고했는데도 이행 안 하면 이행강제금 부과요. 부과할 때도 서면으로. 그래서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에서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되는 요식행위. 그거를 그 2개가 있죠. 그래서 192페이지. 위에 보시면은 부과징수하는 절차, 계고, 그리고 동그라미 2번에 부과처분 다 반드시 뭘로 해야 되냐? 문서로 하는 요식행위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4번에 허가권자는 위반 건물의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면 이미 부과한 이행강제금의 징수를 즉시 중지한다. 택도 없고요. 그러면 시정명령을 이행하면 새로 부과는 중지, 새로 부과는 중지하되 이미 부과한 것은 징수합니다.
이미 부과한 것은 징수. 안 내면은 강제 징수. 죽을 때까지 받아낸다. 그래서 5번. 허가권자는 부가처분 받은 자가 납부기간까지 안 내면 지방세, 수익금,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 이거를 강제 징수. 그래서 안 내면 강제 징수합니다. 역시 5번이 정답. 그 다음 14번 보겠습니다. 14번. 자, 이행강제금 안에서 틀린 것은 1번. 이행강제금은 허가 대상 건물뿐만 아니라 신고 대상 건물에 대해서도 부과할 수 있다. 맞아요. 그래서 좀 전에 중요한 위반하면은 권용이 허가, 신고 위반, 허가 위반, 신고 위반 다 중요한 위반. 시정명령에 불응할 때 이행강제금 부과할 수가 있고요. 이번에 허가권자는 최초 시정명령이 있은 날을 기준으로 1년에 2회 이내에서 조례가 정한 횟수만큼 반복 부과할 수 있다. 자, 이것도 1년에 2회씩 그러면 틀려. 무조건 1년에 2번씩이 아니고 최대 2회 이내에서 조례가 정한 횟수만큼 반복 부과할 수가 있고요. 3번에 허가권자는 영리 목적의 위반, 상습적 위반, 특히 우리 상습적 위반 최근 3년간 2번 이상 위반했다. 상습범일 때는 부과금액 100분의 50이 아니고 100%, 100분의 100% 범위에서 가중할 수가 있는 게 아니고 배어든다. 의무입니다. 그래서 100% 가중해서 부과한다. 더블로 부과. 원래 5천만 원 부과할 거 5천 추가해갖고 1억으로 더블로 부과해버린다. 되겠죠? 그다음 4번은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절차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맞고요. 5번에 허가받지 않고 건물을 건축해서 벌금이 부과된 자에게도 이행강제금 부과할 수 있다. 맞아요. 벌금은 건축법을 위반해서 처벌하는 개념, 형벌이라고 그래요. 형벌. 이행강제금은 시정명령에 불응하니까 강제하게 해서 부과하는 집행벌. 그래서 형벌과 집행벌 전혀 별개의 차원입니다. 그래서 벌금형을 부과받든 징역형을 부과받든 시정명령에 불응할 때는 이행강제금 부과할 수가 있죠. 3번이 틀렸고요. 그 다음 옆에 15번. 자, 얘가 29회 때는 기출문제죠. 건물의 용적률 건폐율을 초과해서 건축 또는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고 건축했을 때는 1제곱미터당 C값 표준액 100분의 50에 위반 면적을 곱한 금액, 이 기준금액에 다시 일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에 이행강제금 부과한다. 그 비율, 자, 용적률 초과했을 때는 90, 건폐율 초과는 80, 허가 위반일 때는 100, 신고 위반은 70. 다시 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이행강제금 부과하고요. 근데 나머지 것들은 되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 18번으로 와보죠. 자, 건축 분쟁의 조정. 이런 건물 건축과 관련해서 사인 간의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그 분쟁을 소송 들어가기 전에 원만하게 해결하는 절차를 건축 분쟁 조정 등을 한다라고 하고요. 이런 건축 분쟁 조정 등을 하기 위해서 건축 분쟁 전문위원회. 자, 여기 이제 국토부에 있는 거죠. 그래서 국토부에 두고요. 자, 조정 신청이 있고 재정 신청이 있어요. 이 조정 신청은 당사자 중 한 명, 즉 일방이 신청하는 거고 재정 신청은 당사자 합의로 신청. 그래서 분쟁 당사자 일방이 신청하는 것은 조정 신청한다라고 하고요. 쌍방 합의로 신청하는 것은 재정 신청한다. 그럼 당연히 뭐가 더 중요한 거냐? 재정 신청. 합의 신청은 재정이 더 중요한 건데 왜냐면 조정을 기준으로 딱 잡고요. 재정은 조정의 2배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3번에 조정은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조정위원회가. 근데 재정은 6명이 아니고 또 5명. 삑사리 나는 게 하나씩 있죠. 이 6명 하면은 3대3 갈려갖고 또 결론 안 나니까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재정위원회가 하고요. 조정기간은 60일. 조정은 60일 내 끝내줘야 되고, 재정은 120일. 그래서 대부분 재정은 조정의 2배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요것만 6명이 아니고 5명. 그 다음에 조정은 뭐 별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조정위원회 조정 신청해서 조정위원회가 당사자의 의견 들어보고 이렇게 한번 분쟁 해결해 보세요. 조정안을 작성해서 제시하죠. 그럼 당사자의 조정안을 수락하고 사인하면 당사자 간의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걸로 본다. 이게 옛날 주문이고요. 이것도 올해 개정. 합의가 성립된 게 아니고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과를 인정한다. 재판상 화해 이꼴 판결과 동일한 효과를 인정해서 이게 예전에는 그냥 합의 번거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분쟁 조정하는 실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개정되었고 이제 합의가 아니고 재판상 화해,
판결과 동일한 효과를 부여합니다. 저 193페이지 중간에 보시면은 중간에 동그라미 4번에 조정의 효력. 그래서 당사자가 조정안 수록하고 사인하면 조정서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과를 갖는다. 재정도 마찬가지. 그래서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걸로 보고요. 그 다음에 옆에 19번. 저희가 28회 기출문제죠. 건축분쟁 전문위원회 조정 및 재정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은, 그럼 조정이나 재정 대상이 아닌 거 무조건 누구 뒤지면 되냐? 허가권자. 그래서 허가권자의 분쟁은 사인 간의 분쟁이라고 할 수가 없죠. 허가권자한테 건축허가 신청했는데 부도가 처분했다. 그거를 사인 간의 분쟁이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 행정처분, 행정쟁송의 대상. 그래서 사인 간의 분쟁, 건축 관계자와 인근 주민, 관계 전문 기술자와 인근 주민, 건축 관계자와 전문 기술자, 이 3명 관계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조정 등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밑에 20번에 건축 분쟁 재정에 관해서 틀린 것은, 재정도 뭐 똑같은 건데 그 4번에 보면 재정위원회는, 건축 분쟁 전문위원회는 당사자의 재정 신청 받으면 60일이 아니고 120일 내 절차를 다 끝내줘야 되고요. 당사자 역시 재정을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과를 인정합니다. 자, 21번 같은 거는 필요 없어요. 자, 여기까지 건축법 끝. 그 다음 주택법으로 합니다. 요약집은 194페이지. 주택법. 자, 주택법 저 공급 파트에서 또 저번에 나갔던 수정표 준비하시라고 그랬죠? 수정표 3번. 그거 이제 이따가 분양가 상한제 그거 관련해서 봐야 되니까 수정표 준비하시고요. 자, 이따가 볼 거예요, 이따가. 먼저 이제 주택법. 이 주택법도 우리 시험에 7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건축법 7개, 주택법 7개. 비중들이 두 번째로 큰 법들이죠. 그럼 주택법은 이름대로 주택의 건설, 공급, 리모델링에 관해서 규정한다. 그럼 주택법에서는 주택을 건설한다 그래요. 건설은 내 집 한 채 짓는 거 아니죠. 집단적으로 적어도 30호, 30세대 이상 집단적으로 건설해서 공급 분야하는데 투기하니까 투기를 방지해서 실수요자가 공급받게끔 공급 파트는 다 투기 규제 그리고 리모델링에 관해서 규정한다라고 하고요. 그러면 주택법의 적용 대상물 주택, 얘는 뭐 그냥 매년 우리 시험에서 물어봅니다. 그럼 주택이란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하는 건물, 주거용 건물의 전부나 일부 및 부속 토지. 그래서 이 부속 토지 제외한다 이러면 틀려요. 주택법에서는 주거용 건물하고 집 짓는 땅, 부속 토지 다 포함해갖고 주택이다라고 하고요. 그럼 주택의 종류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단독주택은 하나의 건물에서 한 세대가 생활하고요. 공동주택은 하나의 건물에서 여러 세대가 살아요. 그 여러 세대가 살면서 같이 쓰는 부분, 벽이나 복도, 계단, 공용 부분, 또는 세대원들이 독립된 주거생활 영위하는 각 세대 부분, 전유 부분, 공용 부분, 전유 부분 두 개 구조로 된 주택이 공동주택. 이에 반해서 단독주택은 한 세대가 사니까 공용 부분이 없어요. 다 전유 부분. 그래서 공용 부분이 있으면 공동, 없으면 단독 이렇게 구분하고요. 주택법의 단독주택은 3개요. 단독, 다중, 다가구. 따라. 그럼 뭐는 또 빠지냐? 공간은 제외. 그 다음에 주택법의 공동주택도 3개. 아파트, 연립, 다세대, 연세. 그럼 또 뭐는 빠지냐? 기숙사는 제외입니다. 그래서 이 건축법 차이점, 공간하고 기숙사는 빠진다. 이유는 공간이나 기숙사는 일반적으로 건설해서 분양하는 주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택법에서는 당연히 빠지는 거죠. 그 다음에 공동주택 중에서 요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자, 얘는 월요 출제 가능성이 꽤 높죠. 그럼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란 주택의 내부 공간의 일부를 구분해서 욕실, 부엌, 현관 따로 설치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구분된 공간의 일부를 절대 소유하면 안 됩니다. 구분 소유할 수 없다. 그럼 소유하는 게 아니고 뭐 할 수 있게끔 임대. 그래서 주택의 내부를 구분해서 생활할 수 있도록 갖춰놓고 그 일부를 임대할 수 있게끔 건설하는 주택을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라고 하고요. 저는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을 사업계획 승인받아갖고 건설. 이거는 처음부터 새로 건설하는데 세대 구분형으로 건설할 때 이때 뭐 별도의 욕실, 부엌, 현관 다 따로 설치해줘라. 그런 거 읽어보시면 되고 항상 논점은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 전체 세대수의 3분의 1, 전체 전용면적 합계 3분의 1 초과해서는 안 된다. 즉 3분의 1까지만 져라. 이거 3분의 1까지. 이유는 이거 실질적으로 두 세대 이상 들어가고 주차 공간 부족 문제가 생기니까 3분의 1까지만 짓도록 규정하고요. 자, 얘는 27회 때 기출이었는데 요게 작년에 신설되죠. 그래서 작년에 안 물어봤으니까 올해 나올 거예요. 그러면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고 기존의 공동주택을 세대 구분형으로 변경하는 거예요. 이건 변경. 원래 세대 구분형이 아니었던 것을 허가받거나 신고하고 세대 구분형으로 변경할 때, 자, 이때 기존. 자, 기존 세대 포함해갖고 두 세대 이하입니다. 그럼 기존 세대를 포함해서 두 세대니까 한 세대만 더 늘린다. 그죠? 한 세대만. 그리고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 주택단지 전체 세대수의 10분의 1, 그 동해 세대수의 3분의 1을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그럼 아까 새로 건설할 때는요, 다 3분의 1이었는데 허가받거나 신고하고 변경할 때는 전체 세대수의 3분의 1이 아니고 10분의 1. 꼭 삑사리 나는 게 하나씩 있죠. 그래서 전체 10분의 1, 동해 세대수 3분의 1을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2, 10, 3. 딱 물어보기 좋은 논점이 되죠. 2, 13. 그 다음에 공급 대상에 따른 분류입니다. 이게 이제 주택법에서는 고유 개념이죠. 건설한 주택을 누구한테 공급할지 공급 대상에 따라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구분하고요. 우리 국민주택 개념은 작년에도 정답. 이거 매년 나오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건설 공급하는 주택. 그래서 이 국민주택은 철저하게 누구한테만 공급하는 거냐? 무주택 세대. 그래서 무주택 세대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자, 일반에서 민영주택은 무주택 세대 이런 거 안 따져요. 그냥 성년자, 만 19세 이상 성년자에게 1인 1주택 기준으로 공급. 그래서 왜 기존 교재 보면은 건설 자금에 따른 분류도 하는데 그거는 옛날 규정이고 공급 대상, 누구한테 공급하는지 대상에 따른 분류입니다. 그러면 국민주택 하면은 크게 두 가지의 요건을 충족해야 돼요. 크게 두 가지 요건. 다음에다 하는 주택. 첫 번째 요건. 자, 여기 이제 1번. 국가나 지자체,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애들 쌓아붙고 공공사업 주체가 건설하는 주택 또는 국가나 지자체 재정이나 주택도시 기금에서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하는 주택. 이 첫 번째 요건. 으로서 두 번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주택입니다. 그럼 국민주택 규모 얘만 갖고도 그냥 한 문제 나올 수가 있죠. 여기 국민주택 규모란 주거 용도로만 쓰는 면적, 그거를 전용 면적. 공용 면적은 필요 없어요. 주택의 규모를 산정할 때는 주거 전용 면적, 전용 면적이 1호 단독이든 1세대 공동이든 원칙은 85제곱미터 이하. 이 평수 얘기하고 그러면 안 돼요. 뭐 25.7평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85제곱미터 이하. 다만 저 시골 수도권을 제외한 비도시의 읍면 시골에서는 100제곱미터 이하로 할 수 있는 예외를 줘요. 국민주택 규모 원칙은 85, 근데 예외 100. 그럼 원칙 85니까 자, 이 두 개 요건을 다 써줘야 돼요. 그래서 공공이 건설하는 85 이하의 주택, 또 재정에서 지원받아 건설하는 85 이하의 주택, 또 기금에서 지원받아 건설하는 85 이하의 주택, 항상 두 가지 요건을 다 써줘야 국민주택이다라고 하죠. 그리고 이 국민주택이 아니면 자동 뭐가 되는 거냐? 민영주택. 절대 민영주택은 민간이 건설한다. 그런 말 아니라고 그러죠. 국민주택 뭐 국민이 건설해요? 그런 거 아니죠. 그래서 민영주택은 국민주택이 아닌 거. 국민주택이 아니면 다 자동적으로 민영주택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도시형 생활주택. 또 주택들도 더럽게 많아요. 그럼 도시형 생활주택은 이름대로 도시형 가구, 1인 가구, 2인 가구, 소가구를 위해서 싸게 소규모로 공급해서 전세나 내소를 목적으로 도입한 주택이다라고 하고요. 이는 전세나 내소를 위해서 많이 지어라 장려하기 위해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안 한다. 또 주택법상의 감리도 적용 안 한다. 이런 각종의 특례를 주는 거죠. 그럼 일단 도시형 생활주택이 되려면 세 가지 요건. 300세대 미만. 그리고 국민주택 규모. 국민주택 규모니까 85제곱미터 이하. 그리고 도시지역의 건설, 도시형 생활주택이니까 당연히 도시지역의 건설하는 주택으로서 종류도 세 가지가 있어요. 이 중에서
원룸형 주택, 얘가 뭐 전형적인 거죠. 원룸형 주택은 일단 공동주택입니다. 공동주택이니까 종류는 아파트, 연립, 다세대. 원룸형 주택은 아파트가 될 수도 있고 연립이 될 수도 있고 다세대가 될 수도 있는데 이 네 가지의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되면 뭐라고 부르는 거냐? 원룸형 주택. 그런데 전용 면적 50제곱미터 이하. 얘는 커봤자 50제곱미터, 15평 이하. 그럼 원래 도시형 생활주택은 국민주택 규모라고 그랬는데 원룸형 주택은 85도 안 돼요. 5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그래서 원룸형 주택. 그 다음에 세대별 독립주거하나끔 욕실 9억을 설치하는데 욕실과 부엌이 아니고 보일러실을 제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 그래서 원룸. 다음은 전용 면적 30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두 개 공간, 투룸으로 할 수 있다. 50, 30. 이게 뭐 맨날 물어보는 논점이죠. 그 다음에 지하층에다가 설치하면 안 돼요. 지옥고, 지하층, 옥탑방, 고시원. 제일 싫어하는 거죠. 그 다음에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다 원룸형 주택이 아닌 연립주택이나 다세대 주택, 일반적인 연립이나 다세대를 여러 동 지어갖고 단지로 모아놓은 거, 그거를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얘들도 도시형 생활주택인데 잘 안 지어요. 그래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으면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개층까지 할 수 있는 엄청난 특혜를 줍니다. 그럼 원래 연립이나 다세대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4개층이야. 그런데 도시형 생활주택일 때는 무려 한 층을 더 쓰는 엄청난 특혜를 줍니다. 그래서 이런 도시형 생활주택에는 각종의 특례가 들어가니까 함께 건축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건물에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그 밖의 주택, 일반주택 함께 건축할 수 없다. 또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하고 원룸형 주택도 함께 건축할 수 없다. 왜요? 좀 전에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다 뭐가 아닌 거? 원룸형 주택이 아닌 거. 요건 자체가 달라요. 원룸형 주택은 요건이 딱딱딱 정해져 있으니까 요건 자체가 달라갖고 함께 건축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외, 함께 지을 수 있는 거. 원룸형 주택과 전용 면적 85초가는 주택 한 세대. 이게 한마디로 주인집. 주인집 한 세대는 함께 지을 수가 있고요. 자, 용도 지역이 준주거나 상업 지역에서는 원룸형 주택과 일반 주택 몇 세대 관계없이 함께 지을 수 있습니다. 이유는 준주거나 상업 지역은 상업생활권, 원룸 수요가 많은 곳이니까 그 원룸형 주택하고 일반 주택 몇 세대 관계없이 그냥 함께 지을 수 있는 예외를 다 인정을 해주죠. 여기까지가 이제 주택의 개념, 주택들 쫙 봤고요. 그다음에 준주택. 이 준주택은 주택이다 그러면 안 돼요. 주택 이외의 건물, 주택이 아닌 거예요. 주택 이외의 건물과 부속 토지로서 주거시설로도 이용할 수 있으니까 주택에 준하는 것이다. 그래서 준주택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주택이다 그러면 안 되죠. 주택 아닌 거예요. 그래서 네 가지 기숙사. 그러니까 기숙사가 건축법에서는 공동주택인데 주택법에서는 주택이 아니고 준주택. 그럼 다중생활시설. 다중생활시설이 뭐예요? 고시원. 500 미만 이종근생. 500 이상 되면 숙박시설. 이종근생이든 숙박시설이든 관계없이 다중생활시설은 다 준주택. 또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그래서 딱 4개입니다. 기, 다, 노, 오. 4개는 준주택으로 구정하고 있고요. 그 다음 주택단지, 아파트단지 사업계획 승인받아갖고 주택가, 부대 복리설을 건설하는 일단의 토지를 주택단지다라고 하고요. 주택단지가 건너다니기 어려운 시설로 분리가 되면 별개의 단지로 본다. 별개의 단지, 즉 각각의 단지가 돼서 각각 관리해라. 그래서 철도,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이거 건너다니기 어려운 거. 아파트 단지 중간에 고속도로가 뚫렸다. 뭐 그런 경우는 거의 없는데 고속도로 뚫리면 건너다니기 어려워졌으니까 별개 단지로 보고요. 그래서 논점 항상 이거죠. 일반 도로는 폭이 20m 이상. 얘는 20회에 4번이나 기출입니다. 3번 정답. 그래서 일반 도로는 20m 이상. 그래서 얘는 한 번 안 물어보다가 30회 때 얘가 정답. 폭이 8m 이상 도시계획 예정도로. 도시계획 예정도로. 8글자 딱 떨어지니까 근데 8m 이상 도시계획 예정도로 이런 걸로 분리가 되면 각각 별개 단지가 돼서 별도로 관리하고요. 그 다음에 주택단지 시설로서 부대시설, 주택에 딸린 시설이나 설비,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도로, 건축 설비, 경비실, 그리고 방범설비. 얘가 작년에는 또 기출이죠. 방범설비, CCTV 이런 거. 그 다음 복리시설은 주택단지의 입주자 등의 생활 복리, 복지나 편리를 위한 시설, 놀이터, 근린생활시설은 상가.
그리고 유치원, 주민운동설, 경로당, 즉 노인정, 주민공동설. 이게 입주자 집회소 같은 거. 얘가 또 작년 기준. 이 두 개 싹 물어봤죠. 그래서 부대설하고 복리설, 우리 요약집 보면은 엄청 많아요. 한 20개씩 됩니다. 그래서 부대설인지 복리설인지 구분할 수 있느냐.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뭐 매년 물어보고 있죠. 그럼 복리시설이 사람을 위한 거니까 이름에 사람 들어가죠. 어린이, 유치원, 주민, 노인. 사람 붙으면 다 복리설인데 딱 하나. 경비실. 요것만 경비 아저씨는 사람이. 그래서 경비실 요것만 딱 조심하면 되고요. 그다음 리모델링 용어도 매년 나옵니다. 작년, 재작년. 리모델링이란 노화 억제 기능 향상을 위해서 크게 두 개 합니다. 대손하고 중축. 대손하거나 중축하는 A. 그럼 일단 건축법에서는 리모델링이라고 할 때 대손, 중축, 개축. 그런데 주택법은 개축은 또 해당 사항이 없어요. 대손 아니면 중축 두 개입니다. 대손으로 리모델링 할 때는 10년만 지나면 돼요. 10년. 근데 중축으로 리모델링 할 때는 요건이 세지죠. 적어도 15년이 지나야 되고요. 중축은 무진자 인정하는 게 아니고 전용면적 30% 이내로만 인정합니다. 그리고 기존 세대수는 15%까지 늘릴 수가 있죠. 그럼 기존에 1000세대 아파트 단지 중축으로 리모델링 할 때 150세대 더 지을 수 있도록 하고요. 15% 증가. 그럼 150세대 더 줘갖고 뭐 하는 거예요? 일반 분야에서 리모델링 공사비에 충당할 수 있게끔 15% 늘릴 수가 있는데, 자, 옆으로 늘리는 거는 별 문제가 없어요. 위로 올라가는 거. 이거는 구조적으로 위험하니까 수직 중축한다 그러죠. 최대 3계층. 그것도 15층 이상. 그럼 14층 이하일 때는 2계층까지만 수직 중축은 허용합니다. 요게 또 작년에 그대로 기준. 그래서 15층 이상일 때 3계층까지만 수직 중축은 허용합니다. 그리고 수직 중축일 때는 반드시 구조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위로 올라가도 무너질 우려가 없는지 구조도를 보유하고 있어라. 그래서 중축으로 리모델링 할 때 요건 15년, 30%, 15%, 3계층, 15층 이상. 다 15 아니면 3입니다. 그래서 15 아니면 3. 이 공식이 보이는 거죠. 여기까지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집 262페이지. 자, 29의 문제는 그거 맞히라고 준 거죠. 1번. 그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그럼 주택법에서 주택이 아닌 거. 그 기업번의 다중주택, 디귿번의 다세대주택, 얘들은 주택이요. 단독주택, 공동주택. 근데 리얼, 공간, 리얼, 기숙사. 얘들은 주택법에서는 주택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리얼번의 기숙사하고 그 미음번의 오피스텔. 얘들은 준주택이라고 그러는 거죠. 준주택. 2번으로 합니다. 주택법의 용어 정의로 옳은 것은 1번 주택도시 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하는 주택으로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주택은 국민주택에 해당한다. 그럼 기금 국민주택 규모 이하. 두 개 요건 다 써줬으니까 국민주택이다. 1번 정답. 그다음 이번에 수도권에 위치한 읍면지역에서 국민주택 규모는 100제곱미터 이하가 아니고 얘는 그냥 원칙대로 80. 원칙적으로 국민주택 규모는 85제곱미터 이하인데요. 수도권을 제외한 비도시의 읍면. 그럼 수도권이라고 그랬으니까 원칙대로 80억. 그다음 민영주택은 등록사업자 같은 민간이 건설하는 주택 택도 없고요. 그다음 도시형생활주택은 300세대 이상이 아니고 미만. 300세대 미만 국민주택 규모. 그리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 대통령령에서 도시지역에서 건설하는 세 가지 종류를 규정을 하고 있죠. 그 다음 5번에 공동주택의 전용면적이란 외벽의 중심선 기준이 아니고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오늘 저번 시간에 건축법에서 건축면적은 외벽의 중심선, 건축법은 중심선. 근데 주택법에서 공동주택의 전용면적은 외벽의 내부선. 그럼 아파트가 있으면 세대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전용면적 산정할 때 외벽의 외부선, 중심선 아니고 내부선, 안쪽선. 요거를 기준으로 전용 면적을 산정합니다. 그럼 내부선 기준이다 이 말은 벽 두께는 일체 전용 면적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유는 외벽도 옆 세대와 같이 쓰는 거니까 벽도 다 무슨 부분? 공용 부분. 그래서 외벽 면적은 다 공용 면적에 가산하는 거고 전용 면적에 포함하는 거 아니죠. 195페이지 요약집.
그 위에 국민주택에서요. 그 2번 국민주택 규모 밑에 전용면적의 산정. 그 1번. 그러니까 단독주택은 다 주거용도로만 쓰니까 바닥면적이 전용면적이에요. 그런데 바닥면적에서 지하실, 본 건물과 분리된 창고, 차고, 화장실의 면적은 제외. 그럼 본 건물하고 분리해서 차고를 설치했다. 아니, 주차장으로 쓰는 거 뻔하니까 그런 것들은 전용면적에서 빼준다. 그런데 이번에 공동주택. 자, 공동주택은 외벽의 내부선 기준. 중심선이 아니고 내부선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끝에 보면 그 밑에 줄에 세 번째 줄에 보면 외벽 면적은 다 어디에 가자는 거냐? 공용 면적. 외벽 면적은 다 공용 부분이니까 공용 면적에 포함하는 거고 전용 면적에서는 다 제외. 그래서 외벽 두께를 포함하지 않는 내부선 기준입니다. 그다음 또 3번 용어에 관해서 옳은 것은 1번 주택단지에 해당하는 토지가 폭 8m 이상 도시계획 예정도로 요들 글자 분리되면 각각 별개의 단지로 본다. 맞지? 여기에 30의 대 정답. 그다음 이번에 단독주택에는 다가구주택 포함되지 않는다가 아니고 포함하고요. 또 공동주택에는 아파트 연립 기숙사가 아니고 다세대, 연세. 그럼 4번에 주택이란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는데 부속 토지 제외가 아니고 포함. 주택법에서는 주택이든 준주택이든 부속 토지 다 포함합니다. 또 이번에 주택단지에 딸린 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설, 지역난방설은 부대설에 포함한다. 부대설 하나도 없네요. 여기까지는 복리설이고 지역난방설 이런 거는 기간시설로서 간선설이 되는 거죠. 그 다음 밑에 그 4번 문제, 그게 옛날에 27회 때 기출이죠. 그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인데 사업계획 승인받아 건설한다. 새로 건설할 때는 그냥 무조건 3분의 1이요. 3번 전체 세대수 3분의 1, 전체 전용면적 합계 3분의 1, 3분의 1까지만 짓도록 한다. 밑으로 갑니다. 5번 같은 것도 맞추려고 준 거죠. 국민주택 규모 원칙 80억. 근데 수도권을 제외한 비도시 읍면은 100. 그 다음에 6번. 국민주택 등에 관해서 옳은 것은 1번. 민영주택이라도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건설되는 경우 국민주택에 해당한다. 민영주택은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 근데 민영주택이 다시 국민주택으로 둔갑하고 없어요. 그래서 민영주택은 그냥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 그 다음에 이번에 토지주택공사가 수도권에 건설하는 전용면적 80제곱미터 아파트는 국민주택에 해당한다. 그럼 토지주택공사 공공이 건설하고요. 수도권이니까 원칙적인 전용면적 국민주택 규모는 85제곱미터 이하. 그럼 공공이 건설한 85 이하의 주택 국민주택이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3번에 지자체 재정에서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하는 주택이 국민주택에 해당하려면 자금의 75% 이상을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아야 된다. 지원을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재정에서 지원받아갖고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지으면 국민주택이다 그랬지 몇 프로 이상을 지원받아라 이런 것 자체가 없어요. 그 다음 5번 다세대 주택의 경우 전용 면적은 바닥 면적에서 지하층 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한다. 저희는 뭐 틀렸어요? 다세대 주택은 공동주택입니다. 공동주택은 전용 면적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그럼 바닥 면적에서 지하실, 본 건물과 분리된 화장실, 차고, 창고 이런 거는 제외한다. 그거는 단독주택에서 바닥 면적의 산정. 공동주택은 그냥 외벽의 내부선 기준으로 산정하죠. 그다음 5번에 아파트의 경우 복도나 계단 같은 아파트 지상층에 있는 공용 면적은 전용 면적에 포함한다. 아니 공용 면적을 왜 전용 면적에 포함해요? 공용 면적은 공용 면적 따로 있고 전용 면적은 전용 면적 따로 있죠. 그 다음에 밑에 7번. 자, 5개월 올해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의 요건인데 박스에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허가받거나 신고하고 기존의 공동주택을 변경할 때 이때 기존 세대 포함해갖고 두 세대 이하고 그다음에 3번에 전체 세대 수는 10분의 1, 동해 세대 수는 3분의 1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지금 뭐 이런 훑어보고 문제 풀어보면 틀릴 게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기억이. 그래서 계속 뭐 반복할 수밖에 없죠. 근데 8번 도시형 생활주택에 관해서 틀린 것은 1번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세대별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아파트는 도시형 생활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 얘 확실하게 정리해야 돼요. 몇 번 기출. 그럼 도시형 생활주택은 국민주택 규모, 즉 85제곱미터 이하인데 85제곱미터 아파트는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니다. 맞습니다. 이유는 이 아파트가 도시형 생활주택이 될 수 있는 거는 딱 뭐밖에 없다. 원룸형 주택. 그 아파트는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 주택에 해당하지 않죠. 그래서 아파트가 도시형 생활주택이 될 수 있는 거는 원룸형 주택 하나밖에 없는데 원룸형 주택은 전용 면적 5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그럼 50제곱미터 초과한 아파트는 원룸형 주택도 아니니까 결론 도시형 생활주택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정확하게 개념 잡아야죠. 50제곱미터를 초과한 아파트는 도시형 생활주택이 될 수 없습니다. 그다음 이번에 건축위원회 심의받으면 단지형 연립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개층까지 할 수 있는 특례를 주고요. 또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감리 이런 거 다 적용 안 하는 특례를 줍니다. 그래서 4번에 하나의 건물에 단지형 다세대 또는 단지형 연립하고 원룸형 함께 지을 수 없다. 근데 5번 준주거 지역에 원룸형 주택과 85 초과하는 주택 한 세대는 함께 건축할 수 없다. 일단 맨 앞에 준주거. 준주거나 상업지역일 때는 원룸형 주택과 일반 주택 몇 세대 관계없이 그냥 함께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외가 되는 용도지역. 그 다음에 용도지역이 뭐냐 관계없이 원룸형 주택과 주인집 한 세대는 함께 건축할 수 있다. 얘는 예외를 다 써줬으니까 그냥 다 틀렸어요. 5번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9번 원룸형 주택 요건에 관해서 틀린 것은 원룸형 주택은 이번에 아파트 연립 다세대, 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인데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되고요. 일단 전용 면적 얼마 이하냐? 50이야. 그리고 전용 면적 25제곱미터 하면 2개 공간으로 할 수 있다. 네. 전용 면적 30 이상일 때 2개 공간. 그럼 25제곱미터 하면 그냥 원칙대로 1개 공간으로 구성해야죠. 그리고 10번 준주택에 해당하는 것은 자, 이 준주택 이런 거 물어봐도 그냥 땡큐 한 거죠. 기, 다, 노, 오. 근데 또 기다, 노, 애워놓고 또 구분 안 되죠. 그래서 기숙사. 자, 요게 기숙사가 준주택입니다. 나머지 준주택 아니다. 기다, 노, 오. 딱 4개만. 그 다음 11번 주택법의 용어에 관해서 옳은 것은 1번에 다중생활시설은 준주택이다. 맞아요. 다중생활시설 구조. 그다음 이번에 국가의 재정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하는 전용면적 84제곱미터 주택은 국민주택이다. 그럼 재정에서 지원받아 건설하는 85 이하 국민주택 규모 이하니까 국민주택 맞습니다. 그럼 3번에 간선시설은 도로, 상하수도, 전기, 가스, 통신, 지역난방시설 등을 말한다. 자, 이렇게만 주면은 얘들은 도로부터 지역난방시설까지는 기간시설이라고 합니다. 기간시설. 그럼 간선시설은 이 기간시설과 단지시설을 연결시키는 시설, 연결해주는 진입도로 부분 이런 거를 간선시설이라고 하죠. 또 요역집 197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은 또 나면 3번에 복리설 밑에 간선설. 간선설은 도로, 상하수도, 전기, 가스, 통신, 지역난방설 등 단지 안의 기관설을 단지 밖에 있는 기관설에 연결시키는 시설, 연결해주는 시설이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만 써놓으면 얘들은 기관시설이라고 그래요. 간선설이 아니고 기관시설. 그 다음 방범설비는 복리설이 아니고 부대시설. 주민공동설은 복리설. 얘가 작년 문제죠. 작년 문제. 그래서 작년에 용어는 뭐 쉽게 그냥 물어봤고요.
그 다음 12번, 또 하나의 주택단지로 봐야 되는 것은 그 1번에 폭 15m 일반 도로로 분리가 된 주택단지. 일반 도로는 일자라고 또 10m로 하면 안 돼요. 20m 이상. 20m 이상일 때 별개의 단지로 봅니다. 그럼 15m면은 그냥 하나의 단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일반 도로는 20m 이상일 때 별개의 단지로 본다. 옆에 그 13번. 그냥 가혹하게 9개는 물어봤어요. 그래서 기출문제 나왔던 건 다 물어본 거니까 잘 풀어보시고. 그 다음 14번으로 갑니다. 주택법의 용어에 관해서 옳은 것은 역시 1번에 폭 10m 일반 도로로 분리가 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단지가 아니고 그냥 하나의 단지입니다. 일반 도로 20m 이상. 계속 나오죠. 계속 기출 지문이니까. 그 다음 이번에 공구는 주택단지에서 2개 이상으로 구분되는 구역, 공사 구간, 공사를 나눠서 할 수 있는 구간을 공구. 또 공구별 세대수는 200세대 단위고 300세대 이상입니다. 그래서 1공구 300, 2공구 300. 그럼 공사구간 나눠갖고 분할 시행할 수 있는 단지의 규모는 600세대 이상. 600세대 이상 주택단지는 300세대 이상 공사구간 나눠갖고 분할 시행할 수가 있고요. 또 3번의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은 내부를 구분해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구분된 일부를 구분 소유할 수 없다. 절대 소유하는 게 아니고 임대인은 세 줄 수 있게끔 일부를 구분하는 거죠. 그 다음에 4번에 500세대 국민주택 규모의 원룸형 주택은 도시형생활주택이다. 300세대 미만. 그래서 500세대는 도시형생활주택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5번 산업단지 개발 사업으로 개발 조성되는 공동주택 용지는 공공택지다. 5번이 정답. 얘도 28회 때는 기출이죠. 그래서 이 공공택지는 공공사업 한마디로 다 수용합니다. 수용해서 공동주택 용지를 만들면 공공택지라고 하죠. 자, 198페이지 가볼까요? 198페이지 그 위에 가로 7번 공공택지. 다음에 공공사업. 공공사업은 다 수용이에요. 수용해서 공동주택 용지를 조성하면 공공택지. 그래서 1번 국민주택 건설. 공공이 수용해서 국민주택 건설하면 그 땅이 공공택지. 또 이번에 택지개발사업. 좀 옆으로 와서 산업단지 개발사업. 그게 28회 때 정답. 그리고 그 밑에 도시개발사업도 공공이 수용 방식으로 할 때 그럼 맨날 물어보는 게 환지 방식 해갖고 팁 바꿔갖고 환지는 해당 사업 없어요. 수용. 그 밑에 경제자유구역 개발 사업도 수용. 다 무조건 뭐 해야 되냐? 수용. 수용해서 땅을 만들면 그 땅을 공공택지. 그래서 15번 문제도 뭐 쉽게 맞추면 되고요. 자, 넘어갑니다. 16번 용어에 관해서 옳은 것은 1번 국민주택이란 국가나 지자체,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건설하는 주택이다. 이렇게만 주면 안 되죠. 이거는 요건 하나밖에 안 준 거예요. 공공이 건설하는 주택으로서 국민주택 규모 85제곱미터 이하. 한 사이 두 개를 다 써줘야 국민주택이 됩니다. 그다음 2번 숙박시설로서 이종근생에 해당하지 않는 다중생활시설은 중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저 다중생활시설은 500 미만 이종, 500 이상일 때는 숙박시설, 숙박시설이든 이종근생이든 다중생활시설은 다 준주택입니다. 3번의 사업주체는 건축허가 받아갖고 사업하는 게 아니고 사업계획 승인. 건축법에서나 건축허가, 주택법은 사업계획 승인 받아갖고 사업하고요. 4번 만원수의 구성. 여기서 만원수는 적어도 20명 이상. 주택을 마련, 주택을 함께 건설해서 공급받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결성하는 주택조합은 종류가 3개가 있죠. 지역, 직장, 리모델링 한다고 그랬으니까 재건축이 아니고 리모델링 조합, 지역조합, 직장조합, 리모델링 조합 3개가 되고요. 자, 5번의 공구는 착공신고와 사용검사를 별도로 수행. 그러면 주택법에서도 공사 시작하려면 착공신고해야 돼요. 공사 다 끝나면 사용검사 받아야죠. 착공신고와 사용검사를 따로 한다. 이 말이 따로 공사하는 구간, 따로 공사를 할 수 있는 구간을 공구. 5번이 맞고요. 그 다음 17번 그 주택법의 용어에 관해서 틀린 거. 그 3번 지구는 보면 그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그럼 토지는 임대하고 주택만 분양하는 거죠. 그래서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으로서 공공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으로 구분한다.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임대주택이죠. 임대주택이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 임대주택 써놓은 거고,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은 토지 소유권은 사업시행자하고 건물의 소유권만 분양받는 자가 하는 거죠. 그래서 건물만 분양해 주니까 토지를 시행자가 건물 분양받은 자에게 임대, 빌려주는 거예요. 토지는 임대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주택. 그걸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그래서 이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은 임대차 기간의 핵심이죠. 임대차 기간 40년 이내 75% 이상이 갱신 청구하면 40년 갱신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18번. 리모델링에 관해서 틀린 것은 노후 억제 기능 향상을 위해서 대손하거나 중축. 그럼 사용검사나 사용승인일부터 15년이 지난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30% 이내에서 중축하는 리모델링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3번, 2번의 경우 전용면적 85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40%까지 중축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럼 원칙은 30%까지라고 그랬는데 85제곱미터 미만, 한 50제곱미터 되면 30% 해봤자 얼마 안 되죠. 이때는 85 미만일 때는 40%까지 중축할 수 있는 또 예외를 인정을 해줘요. 자, 여기 198페이지. 그 밑에 리모델링 요건을 사용한 그 박스 2번. 그 세 번째 줄 전용면적 30%인데 그 가로까지 꼭 물어본 거죠. 전용면적 85 미만일 때는 40%까지 중축을 인정합니다. 근데 4번에 기존 세대수의 10%가 아니고 15%까지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할 수 있고요. 수직 중축을 할 때는 3계층, 그것도 15층 이상, 14층이 하면 2계층까지 수직 중축은 허용합니다. 여기까지 용어까지 한번 봤고요. 좀 쉬었다가 건설 보겠습니다.